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볼 내용은 이제 중등 문제죠. 이 중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문제가 많다고 하면 중등은 나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다음은 땡땡 특수학교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보호자가 특수교사와 상담한 대화 내용 일부이다. 자, 대화의 밑줄치인 기획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특법 문제죠. 이 장특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처럼 바뀐 내용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획 또한 바뀐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 기획과 니은 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코멘트 드릴 내용은 없고요. 그 대신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왔어요. 저 세 가지를 쓰는 게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여러분들 크게 낚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가는 교사가 정서행동 장애 학생 H 특성을 진술한 내용이고, 나는 학생 K의 행동 지도를 위한 메모이다. 가의 장애 명칭을 DSM-5 진단 기준에 근거에 쓰고 나의 A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가 내용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적 불안장애 그리고 사회 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초등에서 DSM-5 TR이 나왔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라면 DSM-5 TR로 냈어야 돼요. 왜냐? 그 전 2주 전에 TR 최신 버전을 냈는데 얘가 9버전 내는 것도 이상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 TR로 되잖아요. 그러면 알다시피 사회적 공포증을 쓰면 틀립니다. 왜? 포래. 자, 5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 불안장애와 사회적 공포증 병기에서 썼습니다. 근데 5 TR로 오면서 병기한 내용을 삭제하고 사회적 불안장애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5 TR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사회적 공포증 쓰잖아?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낚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몇 개 바뀐 것도 있습니다. 5와 5TR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명칭이 조금 손봐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불안장애가 있는 애한테 쓸 수 있는 중재를 얘기하죠. 그 중재가 어떤 중재? 여기 나와 있는 실제상황 둔감법. 특이한 게 실제상황 둔감법 또한 우리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실제상황 둔감법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체계적 탈감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는 상상, 하나는 실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A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는데 이 A와 관련된 내용이 학생이 싫어하는 불안의 위계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점점 위계를 높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승인 선생님 정서행동 학개론 책에 보면 이렇게 사회적 위계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아니면 긍정도 행동지원, 좀 더 정확하게는 행동수정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면 위계 불안, 상황 위계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기억할 내용이 뭐냐? 기억할 내용. 이제는 여기 이완 훈련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완 훈련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완 훈련 눈에 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다음은 땡땡 특수학교 행동지원부에서 제작해서 교내 사회관계만 서비스에 게시된 자료다. 괄호 안에 기획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꽤 많이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가답안을 채점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획과 관련해 가지고요 정답을 그냥 강화라고 쓴 사람들 엄청 많아.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여기
내용을 보면 딱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 유쾌하지 않는 자극. 이 내용들이 나오지. 우리는 저거 보면서 바로 떠올릴 게 뭐냐면 강화를 하면서 불쾌, 유쾌 뭐 이런 거 떠올리잖아. 그거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정적 아니면 부적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자, K 입장에서 과제는 유쾌하지 않는 자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K는 과격한 행동을 했고 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교사 입장에서는 과제를 철회해서 K의 과격한 행동과 실랑이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K의 과제 참여도는 낮아지고 교사는 K가 과제를 하지 않도록 묵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K의 과격한 행동이 과제 철회라는 후속 결과로 기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유인 유관으로 얘기하면 S, R, S로 얘기하면 S, 과제 제시, 그리고 R, 땡깡 부리는 행동. 어디 갔냐? 땡깡 부리는 행동. 그리고 후속 결과, 과제 철회라는 이러한 3요인 유관으로 행동이 부적 강화된 거죠.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교사도 어떻게 됐다고? 교사도 부적 강화가 됐어요. 학생만 부적 강화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교사 같은 경우에도 교사도 선행 자극, 과제 제시를 하고 그리고 행동, 과제 철회를 하면서 후속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실랑의 상황에서 해제가 됐잖아.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다? 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과제를 하지 않아도 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부적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물어볼 때 뭘 물어볼 거냐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교사도 부적 강화, 학생도 부적 강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 여기 니은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땡땡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과제를 피하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문제 행동의 기능, 기능을 찾고 이로써 학생들의 과제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능을 지닌 대체 행동을 찾아 반환칙한 행동이 증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기능 또는 문제 행동 기능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성봉 선생님 응용행동 분석책에 두 가지가 있어요. 2019년에 나왔던 응용행동 분석책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응용행동 분석책 하나가 있는데 그 둘 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적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도피 유관 그리고 회피 유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적 강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기출 분석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나쁜 문제입니다. 왜 나쁜 문제냐?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답을 하나 써야 되잖아. 자, 다음은 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특수교사와 학부모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밑줄 기획에 해당하는 전환의 영역 한 가지 쓰고 A가 의미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자, 그동안 저는 전환이라고 하면 고용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까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협의의 전환 개념이죠. 자, 실제로 전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헬퍼는 학교에서 성인기로 전환을 할 때 지역사회 정응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윌의 다리 모형을 확장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잖아. 그 중에 하나가 고용, 그 중에 하나가 사회 대인관계. 그 나머지 하나를 쓰는 게 이 문제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뭐라고? 나머지 하나는 주거 환경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어. 공부를 했으면. 근데 못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못 쓰는 게 A를 못 써요. 이 A 쓴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 자, 그렇군요. 그 외에 고려할 것이 있을까요? 전환은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 기간을 포함해서 생애 주기에 걸친 배움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졸업 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과 기관을 이용해서 자신의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배우고자 할 수도 있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거 A 해석해서 쓸 수 있는 용어를 생각하면 첫 번째 평생교육, 그리고 두 번째 계속교육, 그리고 세 번째 추후 지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딱 맞는 카테고리를 찾아본다고 하면 특이하게도 작년에 책이 출간된 이미수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특수교육 학개론 책에 보면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그 책에 보면 요 내용을 뭐라고 한다? 요 내용을 계속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교육 안에 뭐가 있다? 평생교육이 들어가요. 그 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틀려도 무방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거를. 이것도 그런 문제예요. 확증 편향 문제예요. 본인들은 답을 알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평생교육이 아닌 이유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걸. 대답하기 힘들걸.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평생교육이잖아. 그쵸. 그래서 문제가 많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가는 땡땡 중학교의 특수교사와 수학교사의 대화이고 나는 학생 A의 수업 참여를 돕기 위해 특수교사가 수학교사에게 안내한 자료 일부이다. 자, 이 문제가 초등에서 그 난리를 겪고 나서 반성문으로 제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의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 이렇게 돼 있죠.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기억하기 위한 전략이다. 기억 전략. 기억. 학습할 단어를 친숙한 단어와 시각적 이미지로 연결해서 기억하거나. 됐죠? 그래서 청각적으로 비슷한 단어와 연결해서 기억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각 유사성 플러스 시각적 이미지 사용하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비슷한 게 패거워드 때. 그럼 하나밖에 없어. 핵심어 키워드.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우리가 얘기했던 건 패거워드다. 우리가 얘기했던 건 패거워드다. 핵심어는 이거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어이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밑줄친 니은의 장점을 개별 학생의 학습 진도 관리 측면에서 한 가지 서술하고 밑줄친 디귿과 같이 구성된 모든 특성을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때 늘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뭘 말씀을 드렸냐면 어차피 이 협동학습 유형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책마다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TAI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개별 학습을 팀이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개별 학습을 팀이 도와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개별화 교수 플러스 협동학습을 띈다고 했죠. 그래서 개별화 학습과 관련해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본인의 학습 진도와 그리고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은의 장점, 학습 진도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서 과제를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밑줄친 디귿과 같이 구성된 모둠의 특징. 자, 밑줄친 디귿이 뭐냐면 1단계 수업 시작 전 사전 검사로 각 학생의 수준을 점검해서 모둠을 구성해 주세요. 자, 이 문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TAI가 개별화 교수 플러스 협동학습이잖아. 협동학습이 되려면 수준이 달라야 돼. 그래야 도와줄 수 있지. 수준이 다르다. 이잖아. 그러면은 협동학습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집단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얘네들 특징을 딱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 특징을 본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니은은 개별화 교수 그리고 디귿은 협동학습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기출문제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자료 2에 제시된 리을 시옷 중 평가 조정 유형이 다른 한 가지를 찾아 기호로 쓰고 해당 유형의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원래라면 책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 조정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언제더라? 2012년인가 13년에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 매뉴얼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용어로 쓰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가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해서 뭐 환경을 바꾸고 시간을 조정하고
그리고 반응 형태, 제시 형태를 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을 같은 경우에는 긴 문장의 평가 문항을 한 문장씩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짧고 유형이 동일한 평가 문항을 함께 모아서 제시해 주세요.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에 직접 답을 표시하도록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평가 문항의 핵심 단어에 밑줄을 표시해서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비읍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다? 제시, 형태의 수정이고, 비읍은 반응 형태의 조정 또는 수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반응 형태 그리고 제시 형태의 예시를 쓰는 게 지금까지의 시험 문제였다. 그래서 기억할 건 다음번에는 얘를 쓰겠구나. 얘네들을 쓰겠구나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이것도 이상한 문제입니다. 자, 가는 학생 K의 언어 평가에 대해서 특수교사와 교육실습생이 나눈 대화 일부이고, 나는 학생 K와 친구가 나눈 대화를 수집해서 작성한 발화 기록의 일부이다. 자, 첫 번째, 자바라 표본을 수집할 때 가의 밑줄 친 기획을 고려하는 이유를 서술하고라고 돼 있죠. 자, 기획이 뭔데?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자연스럽고 익숙한 장소 2가지 이상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표본을 수집하고 대화의 주제를 선정할 때 학생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바라 분석 관련된 발화 수집과 관련된 내용을 딱 보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학생의 발화 중에서 대표적이면서 자연스러운이라는 표현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거를 쓰라는 겁니다.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특정한 내용을 쓰는 게 좀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했던 자바라 표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대표적이면서 자연스러운이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더 중요해.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바라를 분석하려면 학생의 말의 발화 단위로 구분해야 되는데 말의 발화 단위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물론 있죠. 제가 자바라 표본을 학생 발화에 따라 기록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연구자에 따라 발화 구분의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인 발화 구분 기준이 있어요. 라고 돼 있죠. 이거 공부를 했다고 하면 맞출 수 있지만 애매하게 하면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고은 선생님 책 그리고 김연 선생 책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거 있잖아. 자동 구원은 제외하고 수정 내용은 뭐 뒤쪽 내용만 체크한 그런 내용만 생각하는데 실제 이 문제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멘트 있잖아요. 이 멘트 고은 선생 책도 그렇고 김연선 선생 책도 그렇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발화의 정의를 얘기할 때 이 멘트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물어봤어요. 즉 일반적인 발화 구분 기준이 아니라 발화의 정의라고 했다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면 답이 몇 개가 되는데 그럼 채점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발화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발화의 정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문제를 잘못 냈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게 어차피 평가기 때문에 답은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봤다고 하면 박스 안에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걸 고민했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다. 차라리 이 말을 발화 단위로 구분하는 기준보다는 차라리 발화의 정의를 쓰라고 하면 훨씬 더 정확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리고 고은 선생님, 김영 선생님 책에서는 발화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의 밑줄 친 디귿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언어학의 하위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학은 총 5가지가 있잖아요. 그 5가지 중에서 쓰면 되죠. 자, 디귿, 어휘다양도. 어휘다양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늘 뭐가 물어봤냐면 이 어휘다양도 TTR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TTR의 정의를 늘 쓰라고 했습니다.
TTL 같은 경우는 굳이 영어로 쓴다고 하면 NTW분의 NDW로 구하는 거잖아. 총 낱말수 분의 다른 낱말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디 들어간다? 얘 의미론적 분석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의미론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의미론, 구문론, 화형론. 구문론 같은 경우는 MLU를 구하죠. MLU, MWC, 형태소, 낱말, 어절. 그리고 화형론 같은 경우는 기능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였다. 이렇게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기능을 물어보잖아, 이렇게. 자, 나의 밑줄 친 닐의 언어 기능. 이거는 이게 문제를 싫어하는 게 하나가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보세요. 쉬는 시간. 자, 우유가 있네. 자, 나도 우유 줘, 우유를 가리킴, 우유 마셔, 우유 좋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우유와 관련해 가지고 뭘 고민했어야 되냐면 누가 보더라도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 뭔가를 달라 하는 게 한국어에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요구가 있고 하나는 요청이 있어. 근데 이게 한국어 찾아보면 명확하게 의미가 달라요. 요청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다? 나한테 원래 권리가 없는 거야. 플리즈 의미입니다. 플리즈. 근데 요구는 원래 내 권리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우유가 내 건지 아닌 건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란 거지. 학교에서 우유를 신청받아서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있는 상황에서 우유가 있어서 그걸 달라고 하면 원래 내 거잖아. 그러면 답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요구가 돼요. 내 거니까. 근데 원래 내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먹고 있는데 눈에 보이니까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못해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가 된다고? 요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태 선생님 책 내용, 자바라 분석 관련된 내용 찾아보시면 이거 진짜 재밌는 게 이 요구, 요청 관련해서 원어가 다르거든요. 원어가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요청과 관련한 원어가 리퀘스트가 아닙니다만 실제 김영태 책에서는 리퀘스트라고 돼 있어요. 원래 이거는 요구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이거 자폐책은 이거 두 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와 요청이. 그 자바라 언어 기능을 얘기할 때 구분이 되어 있어. 근데 이 자바라 분석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향어와 관련해서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자바라는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요구, 요청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번역의 개판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 일단 첫 번째, 가의 밑줄 친 기획을 한 가지 서술할 것.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기획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별화 하면 안 됩니다. 뭘 더 들어가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별할 건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뭐 학습의 총론 그리고 김여삼 책에 찾아보시면 3단계 예방 모델과 관련된 표가 있잖아요. 그 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2단계 내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습기회 확대, 지원 확대, 선수 개념 및 기술 교수 등 효과적인 교수 전략 활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3단계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시면 집중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활용한 집중적 교수 실시, 집중적 개별화 중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쓰면 정답이 되죠. 하여튼 표 내용 그대로 쓰는 게 문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 가에 제시된 그래프에서 학생 3명의 학습장애로 진단,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 쓰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ITI는 다 이중불이치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1단계 같은 경우는 평가를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CBM을 사용할 수 있지만 CBM보다는 일반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를 사용하죠. 그래서 다른 친구보다 점수가 낮은 저성치 애들을 찾아요. 그 저성치 애들을 데리고 뭐 하냐면
2단계 프로그램 돌립니다. 2단계 프로그램 돌리고 2단계 프로그램이 보통 뭐 8주, 뭐 6개월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이 나머지 80%와 뭐 한다고?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못하면 어떻게 된다? 못하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3단계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물어보죠. 자, 학생 3명을 학습장애로 진단 또는 의뢰할 수 있는 근거 2가지를 쌓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중불이치 안 썼어. 여기서는 이중불이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누구를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학생 3명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 중을 찍어줘야 돼요. 누구? 상위, 하위 20% 애들과 비교해가지고 이중불이치 현상이 나타나야 얘를 학습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차이와 요 차이와 그리고 목표선 있을 거잖아. 목표선이 최소한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의 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불이치다.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미출치인 니은에 해당하는 학습장애 진단 모델, 인지처리 결합 모델. 인지처리 결합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나온다고 하면 얘 장점, 단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습장애 강론서가 한글로 만들어진 강론서가 최근에 발매가 됐죠. 허유서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있는 학습장애 책. 그 책에 보면 저성취 모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아 선생님 책에도 저성취 모델이 나와 있고 그 책에도 저성취 모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하면 저성취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불일치 모델, 중재 반응 모델, 인지처리 결합 모델, 저성취 모델 이 4가지가 진단 모델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 4가지 관계를 제가 수업 때 설명했잖아요. 4가지 관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또 나올 것 같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이것도 문제인데 다 문제야, 이 동네 문제는. 자, 가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교육실습생 연수자료 일부이고 나는 특수교사와 교육실습생의 대화 일부이다. 첫 번째, 가에 근거해서 학생 A가 핸드 트레일링법과 상부 보호법을 함께 사용한 이유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박수진 선생님 시각장애 4판에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워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수진 선생님 책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이 따라가던 벽과 벽이 끊어진 열린 공간을 이동할 때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권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트레이닝 하면서 상부법을 썼어. 쓰는 거 권장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알다시피 이유는 그거 아니야. 즉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박수진 선생님 책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 가다반을 체크해 보는데 왠지 느낌상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박수진 선생님 내용을 써야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했던 내용은 이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것 빼고도 그냥 순수하게 문제로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거 왜 쓰는데 이거 왜 쓰는데 합치면 이유가 됩니다. 자, 핸드 트레이닝 왜 씁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쓰죠. 그리고 상부보호법 왜 씁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 그러면 2개 합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써야 소위 말해서 이유가 되는 거죠. 그쵸? 일단은 이 관련 내용은 박수진 선생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장한다는 내용은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문제로서는 좀 더 타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가의 학생 A가 기음, 미음 중 랜드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한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글을 써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2015년 초등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랜드마크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단서와 다른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항상
항상 고정돼 있어야 되고 쉽게 인지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유한 특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창문 같은 경우 얘 찾으려면 의도적으로 손을 높게 들고 뛰어다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된다? 랜드마크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아닌데 정의는 복지되는 책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점이 나오잖아. 이 정보점이 얘가 소화전입니다. 딱 요 사이즈로 딱 나와요. 또 요 예로 딱 나와요. 요 예로.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는 정보점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맥커핀은 이거죠. 문. 열린 문이 맥커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밑줄친 비입이 의미하는 시력을 쓰고 자, 비읍. 50cm 앞에서 손가락 개수를 셀 수 있는 정도. 이거는 알다시피 뭘 쓰면 됩니까? 안전지수. 지수를 쓰면 되는데 그냥 쓰면 안 돼요. 숫자가 있잖아. 숫자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안전지수 50 또는 FC 50cm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정답이 된다. 그리고 치사뽕합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출제자로 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 말이냐. 자, 밑줄진 시옷을 얘 한 가지 쓰라고 하면 시옷 볼게요. 시간표를 촉각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지원 방법. 이거 따지고 보면 내가 방금 생각해도 5가지가 넘어. 시간표를 촉각적으로 인지하는 방법 예시 쓰라 하면 5가지 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겠죠. 한 가지만 답이 될 거니까.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지. 내가 놓친 단서가 있는지.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다? 수업 시간표를 알면 수업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게 없고, 그리고 더 위에 가니까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다? 아, 학생 B는 시각 중복장애 학생이네. 그러면 시각 중복장애 학생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촉각적 지원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캘린더 박스. 정답은 캘린더 박스. 그래서 캘린더 박스가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캘린더 박스 관련된 내용은 초등도 봐야 되고 중등도 봐야 돼요.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혹시나 2년 연속 나온다 그러면 캘린더 박스의 하위 유형도 봐야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봐. 이거 쓸 거 많은데? 이러면 내가 문제를 잘못 봤나? 잘못 해석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거를 다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캘린더 박스와 똑같은 게 자폐도 나오거든요. 자폐에서는 어떻게 본다? 물건 일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다. 자, 다음 9번 문제. 다음은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 지원센터 교사가 일반 교사를 지원하는 대화이다.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줄친 기획 명칭을 쓰고 밑줄친 니은의 기능을 서술하라. 이거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보청기 인공호흡 기본 구조. 뭐 알다시피 보청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폰 그리고 뭐 수신기, 송화기 뭐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리고 인공호흡 같은 경우에도 체내부, 체외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 당연히 알 거예요. 알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자, 보청기와 인공호흡은 음향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부속장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가 달라요.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하는 기기이고 인공호흡은 소리를 전기 자극으로 변하는 기계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 쓰면 됩니다. 그게 뭐가 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폰입니다. 마이크로폰. 자, 그리고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현재까지 시험 문제 중에서 인공호흡 관련해서는 체내부, 체외부와 물어볼 때 체외부에서는 네, 여기 나와 있는 수신기, 전극, 그리고 발신기, 헤드셋. 이 가로하는 헤드셋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헤드셋이라는 거 봐야 돼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헤드셋이 나와 있는 책이 고은 선생님 청어짜리 책이거든요. 물론 그 책 말고도 대구대에서 출판된 책들을 보면 헤드셋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 책은 채 외부, 채 내부를 얘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발신기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근데 헤드셋으로 표시되는 건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헤드셋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버전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채 내부, 채 외부와 관련해서. 됐죠? 자, 그리고 A에 해당하는 지문자를 한글 단어로 쓸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쓰시면 됩니다. 디귿, 오, 그리고 숏, 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사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수정했어요. 왜 수정했냐면 보세요. 세 번째, 선생님 지문자 디귿의 수형이 지문자 시옷과 같군요. 디귿, 시옷. 그래서 여기 예시를 줬잖아. 똑같죠? 똑같죠?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걸로. 자, 그러면 지문자 디귿과 수형이 같은 모음 지문자도 있나요? 모두 4개입니다. 되어 있죠. 근데 문제를 보면 한 가지 쓰라고 하잖아. 원래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4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반려당했을 거야. 4개 다 써라는 문제는.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쓰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상식선에서 4개 써놨는데 4개 써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이걸 빼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인 거야. 그렇잖아. 이거 빼고 그냥 하나 쓰면 되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중에 하나 쓰라고? 에이, 아니지, 그럼. 자, 그리고 10번 문제. 자, 가는 땡땡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 A에 대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나눈 대화이고 나는 특수교사의 인라인 스케이팅 활동 지도 계획이다. 자, 이거 가의 기획을 이유주 틀린 거. 자, 기획.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운영하려고 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창체 시간에 학교 스포츠 클럽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술을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시술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자율자치 활동으로 운영하는데 야, 학교 스포츠 클럽은 자율자치보다는 동아리 활동이 더 어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늘 이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의 괄호 안에 미음에 대한 용어를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봐. 이것만 보면 헬멧 및 보호 용품 착용하기, 인라인 스케이트 신발 착용하기 저것만 보면 미음에 들어갈 용어 꽤 많습니다. 첫 번째 기능적 기술, 두 번째 일상생활 기술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양옆에 있는 내용도 고려를 해야 돼요. 양옆에 있는 내용을 고려하면 여기는 일상생활 기술이 못 들어갑니다. 왜? 기능적 기술과 대비되는 게 학업적 기술이거든요. 학업적 기술 배웠잖아. 어디서? 중도 중복장애 학생과 관련된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을 하면서 기능적 기술과 발달적 기술 얘기를 하면서 딱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학업적 기술이 뭔지 그리고 기능적 기술이 뭔지. 그래서 정답은 기능적 기술만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봤다고 하면 또 나왔네라고 바로 외쳐 써야 됩니다. 이거 논술련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떤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정의 쓰는 거. 그래서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정의 쓰면 되겠죠. 왜요? 여기 보면 운동장, 경기장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상황이 바뀌는 거, 장소가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아이스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라인을 배우는데 인라인 말고도 아이스, 롤러를 배운다는 뜻이니까 부수적 행동 변화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정의 쓰고 그리고 명칭을 쓰시면 정답이 된다. 이거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수를 주는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것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 뭐가 있냐면 이거 그러면 이 정의를 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용어를 쓸 때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스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혹은 운동장, 경기장을 넣어서 써야 될까 고민을 했어야 돼.
근데 문맥상으로는 네, 굳이 그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 이것도 많이 틀렸던데. 자, 가는 자폐성 장애 학생 H 행동에 대한 메모 일부이고 나는 학생 H와 학생 K에 대한 특수교사와 예비교사의 대화이다.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자폐성 장애 행동 특수 한 가지 서술할 것. DSM-5 진단 기준. 아니, 초등에서는 TR 써놓고 또 5네. 이걸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풀어봤다고 하면 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냐? A, B. 자, 진단 기준 A가 뭐죠?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 그리고 B,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또는 활동 패턴. 기출문제 보면 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었습니다. 진단 기준을 물어봤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많이 뭘 썼냐? 여기 내용을 보면 B의 1, 2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고민했죠. 근데 웃긴 게 3개가 있는데 하나, 2개로 나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B의 1 또는 2 쓰는 게 아니라 B 자체를 쓰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물건의 개수를 세며 하나씩 반듯하게 줄 세운다. 이거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말로 네, 의식적 행동 이런 거잖아. 이거 물건 줄 세우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B의 1번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항상 첫 번째 줄, 첫 번째 자리에 집착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B의 2, 동일한 고집, 일상활동에 대한 완고에 집착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 B의 2잖아. 이것만 해도 끝났어요. 이거 B 1, 2로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야. 그러면 그냥 B로 쓰면 정답이 된다니까. 그쵸?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면 자폐 진단 준 거는 이거 하나하나 물어보는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A 또는 B를 쓰는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보기에 따라서 이거 A로 볼 수도 있고 B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B로 보는 게 좀 더 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2대 1이거든. 그래서 B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되죠.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덧셈 연산 평가지를 보고 밑줄친 길게 오류용을 써야 되는데 자, 여기 홀수 문제, 짝수 문제 보시면 홀수 문제는 1의 자리에 받아 올림이 없는 문제 다 맞았어요. 짝수 문제는 1의 자리에 받아 올림이 있는 문제야. 이거는 다 틀렸어. 그쵸? 그러면 얘 뭘 못하냐? 받아 올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답을 보시면 우리 교재 그리고 김동일 선생님 특수화 상담에 나와 있는 그 오류 유형으로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이렇게 답을 쓴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책에 나와 있는 표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받아 올림 또는 받아 내림을 해야 되거나 또는 안 해야 되는데 한 거. 이게 지금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의 오류. 이거 아니면 그냥 저거 해석해서 쓰시면 됩니다. 서술해가지고. 받아 올림을 해야 되는데 받아 올림 하지 못했다 라고 쓰셔도 정답이 돼요. 세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나의 밑줄 친 니은에다가는 덧셈 연산 방식을 쓰고 밑줄 친 디귿의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니은 내용을 보면 학생 K는 한 자릿수의 덧셈은 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덧셈 연산 과정을 관찰해 보니 더하는 수가 더해지는 수보다 작을 경우에도 더하는 수의 1부터 세기 시작해서 더해지는 수까지 하나씩 세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같은 경우 기본 연산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두 세기, 이어 세기, 그리고 부분 인출, 그리고 직접 인출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 이어 세기 중에서도 큰 수로부터 이어 세기부터 우리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있는 앞수로부터 이어 세기 그리고 모두 세기 부분을 비효과적 전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수로부터 이어 세기를 하니까 큰 수로부터 이어 세기를 가르쳐야 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이게 모두 세기인지 이어 세기인지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내용 있죠. 더하는 수 그리고 더해지는 수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더하는 수, 더해지는 수
이게 가수, 피가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피가수 더하기 가수라고 해서 이거를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해지는 수 같은 경우 얘가 뭐가 된다?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돼요. 그러면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죠. A까지 하나씩 더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거는 모두 세기가 돼 버려요. 모두 세기가. 그래서 이거를 모두 세기로 본다고 하면 밑에 있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자, 모두 세기를 하니까 모두 세기가 안 좋으니 이거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인 이처럼 1부터 세며 덧셈을 하는 특성이 있는 학생에게 덧셈을 모두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지도 방법, 즉 모두 세기 다음에 하는 이어 세기가 효과적이거든요. 모두 세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4 더하기 3이라고 하면 1, 2, 3, 4 그리고 1, 2, 3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게 모두 세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완벽하게 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어 세기도 어떻게 이어 세야 되냐면 4 더하기 3이면 4, 1, 2, 3 이렇게 해서 7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 5, 6, 7 이렇게 세는 건데 그런 느낌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게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처음 얘기했던 앞수로부터 이어 세기와 그리고 큰 수로부터 이어 세기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 전체 맥락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앞에 있는 이 내용까지 고려해 보면 모두 세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 여기 하나씩 쓴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니은을 모두 세기라고 하면 뒤에 있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두 세기 다음에 나오는 이어 세기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의 정답은 모두 세기, 그리고 디귿의 정답은 이어 세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엄청 옛날, 이때는 엄청 옛날은 2012년, 11년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문제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체육에 나와 있어요. 이거 틀리면 특수교사 자격증 반납하세요. 이건 상식이야, 상식. 올림픽에도 나오잖아,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뇌변변 장애 학생은 처음 지도하는 신규 교사입니다. 이거 지체장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 특수교육학보다는 장보법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그럼 이거 보는 순간 저기 세 가지 하유 유형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기억나야 돼요. 하나 힌트를 주면 뇌성마비. 그리고 남은 두 개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 지도하는 신규 교사입니다. 뇌변변 장애 학생이 즐겨하는 스포츠 경기 중에는 공 던지기와 비슷한 종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주어진 시간 내에 6개의 빨간색 공, 6개의 파란색 공을 던져 경기하는 겁니다. 던지기보다는 굴리는 느낌인데, 일단 공을 던지기 어려운 선수는 발로 차서 보낼 수 있으며 장애가 심한 선수는 마우스틱과 홈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흰색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1점 점수를 부과하고 이 점수를 합산해서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승리합니다. 84년에 하계 장애인 올림픽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네, 보치아입니다. 보치아. 이거 틀리면 진짜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줄 친 기획의 이유를 써라. 자, 기획. 학생의 정면 눈높이에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STNR. 어이구. 유특 문제 있잖아. 거기 뭐가 나왔죠? ATN에 나왔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중등이라고 하면 초특과 유특 문제 풀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 문제에 ATN이 나왔으면 STR 나올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이거 틀리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STNR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어떻게 발생된다고? 목의 상하 움직이기 때문에 반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눈높이에 딱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늘 나오는 게 디스플레이, 스위치 어떻게 줘야 되는데 수직적 이런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밑줄 친 니은과 디귿의 예 쓰라고 합니다. 자, 불수의 운동형이나 적인장으로 몸통이 앞으로 굴곡되는 학생의 자세를 지지해주는 방법, 그리고 가위 자세의 다리 모양을 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학생의 하지 지지하는 방법 쓰면 되겠지. 이건 어렵지 않는 내용이고, 앉기 자세 혹은 휠체어와 관련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쓰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여러 가지로 나눌 겁니다만 그걸 감안하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그리고 전공 B 1번 문제. 자, 다음은 땡땡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유 게시판의 내용이고 비추친 기획 답을 쓰고 A에 대한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알다시피 이 문제 꽤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선택형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학교와 관련된 학사 일정 내용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하루 1시간, 중고등학교 하루 2시간, 이때 말은 1시간은 20분 이상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답을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A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개정된 내용이잖아요. 이거 나올 거라고 딱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나왔잖아. 그대로 나왔잖아. 그래서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이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또 나온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뭘 쓰게 될 겁니까? 얘를 쓰게 되겠지. 다음번에는 얘를 쓰겠지. 흡인, 튜브 영양 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부 배출, 인공호흡 이걸 물어보겠죠. 다음번에는. 됐죠? 이 내용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다. 근데 너무 치사해. 야, 작년 11월에 시험 치는데 이걸 시험 문제 내면 그쵸?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왜 크냐? 자, 가는 학습장애 학생 문장제 문제제도를 위한 교사 메모이고 나는 학생이 초인지 전략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교사가 학습장애 학생에게 문장제 문제를 지도하는 상황이고요. 지도하는 상황에서 지금 학생은 뭘 한다? 초인지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 표성화 전략. 이거는 문제가 안 돼. 내가 걱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보세요. 교사는 학생에게 뭘 가르쳤다고? 시각적 표성화 전략을 가르쳤어. 실제로 학생도 시각적 표성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때 쓰는 시각적 표성화 전략의 얘가 뭡니까? 이거 뭐예요? 덧셈 뺄셈이에요? 아니 비례식이야 이거. 곱셈 나눗셈 나왔잖아요. 다음번에는 얘 물어볼 거입니다. 이제 변이형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재밌죠? 신나죠? 왜 이렇게 또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곱셈 나눗셈만 물어봤죠. 변화형 이거 비교형 이런 거만 물었잖아. 이제는 곱셈 나눗셈도 물어볼 겁니다. 대놓고 얘기했잖아. 보여줬잖아요. 나 이거 낼 거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물어볼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알다시피 전체 내용이 다 기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 초인지 전략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 이 내용은 예전 기출 문제 solve it으로 이제 문제를 냈었죠. 문제를 풀어보세요. solve it으로. 근데 최근에 얘기했던 허유서 선생님 학습자인 책에서는 문장제 문제를 지도할 때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을 쓰라고 얘기하면서 몬테규가 얘기했던 인지 전략을 얘기하거든요. 그 인지 전략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억할 건 문장제 문제도 인지 전략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렇게 돼 있죠. 인지 전략으로 문장제 문제를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나왔다. 가설 세우기 이거 쓴 거 똑같습니다. 답도 심지어. 어림수 구해가지고 가설 세우는 거. 자, 그리고 3번 문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의도는 좋았으나 좀 그래요. 이거는 이상한 문제라고 봅시다. 자, 가는 땡땡중학교 학생 A에게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의 일부이고 나는 일반 교사를 위한 진단평가 관련 연수 자료의 초안이다. 자, 가의 밑줄 친 기읍과 니은의 결과를 해석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 한 가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단 부분을 잘 봐야 돼. 단 부분을. 집단 비교 측면을 쓰라고 하잖아. 뭔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 나와 있는 얘네들 기읍과 니은 하나는 학력지수, 하나는 학력규준이잖아. 그러면 기초학습 능력검사의 학력지수, 학력규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고 들어가? 그러면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봐야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10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점수? 표준 점수의 능력 점수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00이고 평균이 15인 걸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령 규준을 봤는데 보니까 뭐가 있다고? 뒤에 초 2-2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령 등가 점수야. 학령 등가 점수 같은 경우는 등가 점수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 점수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변환 점수로 바꾸죠. 이 변환 점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절대적 비교와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백분율 점수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적 위치 점수 그리고 표준 점수, 등가 점수 등등으로 바뀌잖아요. 결국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그리고 등가 점수 이거 비교할 때 비교 준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학력 점수, 학력 지수는 또래들 중에 위치 그리고 학력 규준은 특정 학력 점수와 비교해 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답보다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잘 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이제 K-ABS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강조했냐면 실제적에서 눈에 띄는 게 이 IT 활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 적응행동검사 바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거 안 외우면 틀리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나의 밑줄친 리을 이용 중 틀린 거 두 가지 찾으라고 하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학생 A의 경우 표준 점수가 70으로 평균에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점수다. 뭐 알다시피 100에 가까우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될 거고 그리고 미은 100분이 2.0이잖아. 그럼 100분위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특정한 원점수 또는 특정한 원점수 이하의 점수를 받은 아동의 100분율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 이하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는 근데 넘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스크 5 이거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위스크 시험 문제였어요. 중등의 시험 문제.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제예요. 그럼 틀린 게 뭐냐? 틀린 게 얘가 틀렸거든요. 얘 모른다 치고 틀린 게 얘가 틀렸는데 이거 제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강론서를 찾아봤는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 어떤 재밌는 게 있냐면 몇몇 책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나에제 BACT 기초학습 능력검사 동형검사로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책들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해 이 문제는 그 잘못된 책을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틀린 문제예요. 이 틀린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 그래서 이 기초학습 능력검사는 나이제 밭 그게 동형검사로 되어 있거든요. 걔의 업그레이드판이에요. 그래서 나이제 밭은 동형검사로 제작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늘 나올 때 동형검사를 늘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될 때 몇몇 책들에서는 걔의 업그레이드판이기 때문에 동형검사로 생각하고 강론에서도 이거 동형검사라고 설명한 책이 꽤 있습니다. 근데 실제 기초학습 능력검사 나이제 BACT 매뉴얼을 보면 동형검사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이응입니다.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야. 시원하게 틀리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춥니다.
됐죠? 아니 이거 학교 가면 보고 알 거 아니야.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볼게요. 자, 가는 땡땡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사소통장애 학생을 관찰 기록한 내용의 일부이고 나는 지도계획의 일부이다. 자, 이 문제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 가의 밑줄 친 기획에 해당하는 조음 오류의 유형.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음 오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가 내냐면 생략을 냈는데 여기 보면 사과를 이따구로 발음하죠. 이따구가 우리 발음 기회에 없는 걸로 발음하는 거잖아. 이거 뭐라고 한다? 왜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생략, 대치, 왜곡, 첨가. 특히 첨가와 생략을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의 밑줄 친 니은은 AAC 참여 모델의 기회 장벽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그 유형을 쓰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AAC 참여 모델 같은 경우는 정의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래의 비장애 학생의 의사소통을 이용해서 뭐 한다고? 장애 학생의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접근 장벽도 중요하고 기회 장벽도 중요하죠. 그래서 기회 장벽은 나 그리고 AAC를 제외한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고 위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오해, 즉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반 친구들은 학생 K가 AAC를 사용해도 제대로 대화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 이건 오해지.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생각과 관련된 뭐다? 태도 장벽입니다. 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인데 이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면 전체적 맥락을 봐야 돼. 자, 나의 밑줄 친 디귿 사용의 장점을 의사소통 상대자의 관점을 상가에 쓰고 밑줄 친 리을의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여기 나 내용을 볼게요. 나 내용을 보면 자, 학생 H의 조음 중재 때 정통적인 조음 중재 방법보다 변별자리 접근법과 음을 변동 접근법을 활용해서 조음 계속 효과가 유사한 음이나 음운을 전이하도록 함. 이거 알다시피 이 두 개의 공통점이잖아요. 반응 일반화. 그리고 학생 K가 사용하는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의 상징을 선정할 때 학생의 사용 빈도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죠. 눈에 띄는 게 상징이에요. 그리고 리을 학생 K가 손당과 같은 손짓 기호를 사용할 때 도사성이 높은 상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손당 두 번째 나옵니다. 유특에서 한번 나왔잖아. 유특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유특의 문제에서 그린카드와 비교했잖아. 그린카드 뭐였는데? 그린카드. 도구 사용하냐 도구 사용하지 않냐 이거였잖아요. 결국에는 이 문제 도상성 상징 나오면 뭘로 봐야 됩니까? 전부 다 이 내용으로 답을 쓰는 거야. 상징 또는 도상성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음성 출력기기 사용하면 상대자에게 좋아요. 왜? 상징 측면에서 좋죠. 어떤 측면에서? 쉽게 알아들을 거 아니야. 쉽게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쵸? 도구를 이용해서 평소에 듣던 말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잖아. 그 내용을 쓰면 되겠지. 됐죠? 도상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리을, 밑줄 친 리을의 이유. 자, 손당과 같은 손짓 기호를 사용할 때 도상성이 높은 상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도상성이 높으면 뭐가 좋은데? 이해하기 쉽잖아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전부 다 상징, 도상성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앞뒤 내용을 봐야 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다 이걸로 문제 풀면 돼요. 어렵진 않아. 됐죠?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가는 땡땡 특수학교 교육실습생이 수업 준비를 위해 작성한 노트 일부이고 나는 교육실습생이 작성한 지도계획의 초안의 일부이다. 자, 이것도 제가 초등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2022 개정에서 바뀐 내용입니다. 바뀐 내용이에요. 그래서 딱 저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바뀐 내용 위주로 물어본다. 15에서 22 올 때 바뀐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A를 참고해서 밑줄 친 디귿의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내용 봐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CAI 유형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쓰는 게 하나가 있죠. 뭐? 개인교수형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늘 비유한 게 썼잖아. 반복 연습형 언제 씁니까? 숙달 때. 그리고 습득 때 뭘 씁니까? 개인교수형. 이걸 늘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밑줄 친 리을을 미음으로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 한 가지 쓰라고 하고, 미음의 특징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씁니까? 비용 또는 위험 부담이 높을 때 씁니다. 그쵸?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뭐가 좋은데? 일반화가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판단할 때는 F&D를 쓴다고 하면 플러스 일반화까지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육실 수생이 작성한 지도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기능적 교육과정 또는 기능적 기술을 지도하는 거잖아. 기능적 기술에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화잖아. 그래서 요 내용으로 쓰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잘 된다고 쓰시면 딱 이유가 되겠죠. 적절한 이유. 됐죠? 이런 거 눈에 띄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가는 교육 실습생과 지도교사가 나눈 대화 일부이고, 나는 서기 자세 보조기구의 사용 모양이며 다는 웨지 사용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자세 보조 기기들입니다. 특히 웨지 같은 경우는 누운 자세 때 다 쓰는 거고, 그리고 서기 자세는 서기 자세 때 쓰는 거고. 자, 첫 번째, 가에 밑줄 친 기획에다가는 내용을 나를 참고해 쓰라고 하는데, 자, 기획. 학생의 신체 특성과 목적에 따라 자세 보조 기기를 선택합니다. 특히 자세 보조 기기인 프론스탠더와 수파인 스탠드 중에 선택할 때는 특정 신체 부위의 조절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기출 문제가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틀리면 진짜 반성을 해야 돼. 이거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 조절 능력. 그래서 목을 조절할 수 있으면 프론, 조절하지 못하면 스파인.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머리 조절.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의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를 참고해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야. 뭔 말이냐? 자, 니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경사로 모양의 웨지는 눕거나 엎드려 사용하는 자세 보조기기입니다. 특히 엎드려서 사용할 때 학생 신체 부위 중 니은을 고려해서 활동 목적에 따라 높이를 조정합니다. 돼 있죠.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높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낮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뭘 써야 될지 고민을 하잖아. 여러분들은 문제 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 즉 출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전체 내용이 원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뭔 말이냐? 봐. 요 자세에서, 이 자세에서 학생을 일으켜. 그러면 어떤 자세가 됩니까? 프론이 돼요? 수판이 돼요? 프론이 되지. 그치? 프론의 장점이 뭐예요? 상지 기능 사용. 그럼 누가 보더라도 손이란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러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상만 조금만 하면 된다니까? 봐봐. 여기서 세워. 그러면 이 자세예요? 요 자세예요? 이 자세일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는 뒤집어 놨잖아. 손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이게 시험장에서 보여야 돼. 생각해봐. 이거 지금까지 시험 문제 전부 다 정면을 다 보여줬어. 근데 뒤집어 놨잖아. 이렇게. 손 안 보여주려고. 옛다 페이크다. 이런 문제지, 이거는. 치사하지 않아, 이런 거? 이런 거 꽤 있어요. ABC 관찰기로 쓸 때 원래 대부분 문제에서는 선행사건 A, 행동 B, 그리고 결과 C 다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는 A, B, C를 빼가지고 문제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됐죠? 이걸 모르더라도 생각만 해도 되겠다. 야. 굳이 이런 표를 썼을까? 다를 참고해서 니은에 들어가려면 쓰라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서기 자세 보조 기구를 사용할 때 효과를 학생의 정서적 측면과 신체 변형의 예방적 측면을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김영환 선생님이 대표자료로 있는, 이영환 선생님이구나. 이영환 선생님이 대표자료로 있는 지체책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서기 자세 보조 기구의 장점이 한 10가지가 써 있어요. 우리 교재도 나와 있죠, 그림이. 그 그림에 보면 여기 정서적 측면과 신체 변형 예방적 측면에 관련된 장점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 내용을 선택해서 쓰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예전 기출문제 내용다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쓸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풀어봐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7번 문제. 자, 학생 K의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의 대화이고, 나는 학생과 챗봇 간의 대화 장면이며 다는 특수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이 학습장애 혹은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적합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가의 밑줄치 기음, 미음 중 틀린 내용 2가지를 찾아서 기호를 쓰라고 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냐면, 이거 단순하게 이거 맞냐 틀리냐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여기 나온 내용들 보세요. 자, 학생 K는 도덕 시간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똑똑하지 않아요. 말을 자주 합니다. 학생 K는 친구도 적고 도덕 시간에 조별로 수행하는 여러 활동에서 소외감을 종종 보여서 걱정입니다. 학생 K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업 성취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학생 K가 도덕 교과의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과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에 무조건 물어보겠지. 초등에서 물어봤던 교과 내용의 재구성 관련된 내용.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단원 주제 이해에 필요한 사전 경험 및 사전 지식을 파악한다. 자, 그 단원 관련 사전 경험 및 사전 지식을 파악해서 필요한 내용을 미리 보충한다. 우리가 학습장에서 배웠던 사전 경험, 사전 지식 왜 중요합니까? 내용 이해에서 좋잖아. 읽기 이해에 도움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은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니은, 자, 단원에 필요한 어휘 친속도를 확인한다. 도덕 교과의 경우 추상적 어휘가 많으므로 비유적 표현과 동의어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개념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 같은 경우는 부분적 이해, 충분한 이해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했는데 다 그래픽 조절을 줬어요. 추상적인 어휘일수록 뭐 해야 된다고? 눈으로 보여줘가지고 그거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히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학습장에서 배웠던 그 개념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답을 못 쓰는 겁니다. 이 문제. 단순히 그냥 교수 적합화로 생각해서 맞냐 아니냐 써서 문제가 되지. 됐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래픽 조이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리고 중심 내용 위주로 내용을 요약한다. 요약하기 같은 경우는 후 전략이지. 자, 내용과 개념 어휘에 집중하게 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야 요약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리엘,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한다. 야, 최대한 많이 제공하더라도 못하는 애들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픽 조절 같은 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약할 때 어떤 거 많이 씁니까? 요약할 때 어떤 거 많이 씁니까? 그걸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학습 안내지 이런 거 내용 쓰시면 되겠죠. 됐죠? 다 배웠잖아요. 학습장에서. 단순히 맞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라 학습장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쟤는 학습장으로 문제를 풀었지? 다음 내용들이 학습장의 내용들이니까. 그렇잖아. 자, 나의 밑줄침 비읍의 명칭을 쓰고 교사의 지도 내용 한 가지를 쓰라고 하죠. 자, 비읍. 자, 글을 읽은 후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고 자신이 읽고 요약한 내용을 복습하며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는 순간 여러 가지를 고민할 겁니다. 왜? 우리 초등에서 협력 전략적 읽기를 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협력 전략적 읽기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재밌는 게 내가 다 읽은 후 글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잖아. 그러면 다 읽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데 읽기 후 전략을 써야 되겠지. 그리고 협력 전략적 읽기라고 하더라도 마무리 전략을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읽은 후에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고 자신이 읽고 요약한 내용을 복습하며 이 슬러시 앞쪽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질문 만들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쪽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협력 전략적 읽기에 질문 만들기 유형이 3가지가 나오거든요. 작가와 나, 바로 거기 이런 거. 그 중에서 작가와 나가 여기 있는 전략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와 나는 질문 만들기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 내용은 뭐다? 질문 만들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질문 만들기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이하게 협력 전략적 읽기가 초등과 중등에서 다 나왔다. 왜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3번째, 다의 밑줄 친 시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니구나, 이것도 얘기하구나. 교사의 지도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하라고 하는데 여기 서술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저렇게 질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좋은 질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 어떤 것들? 내용을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좀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만들기 그리고 질문 만들기 중에서도 좋은 질문과 관련한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째, 다의 밑줄 친 시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철자 쓰기 오류. 이것도 문제인데 철자 쓰기 오류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가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철자 쓰기 같은 경우에는 김여선 책에 보면 철자 쓰기 오류라고 해서 음은 처리 오류, 그리고 표기 처리 오류, 형태 처리 오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학사인 총론책에서는 대안적 평가와 관련된 철자 쓰기 오류로 이런 거 소리 나는 대로 쓰기, 대치, 첨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김도훈 선생님 책에서는 쓰기 오류라고 해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소리 나는 대로 쓰기, T 유닛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즉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고려할 게 많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 예시를 보면 동음이어, 현재형, 과거형, 형태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형태 처리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형태 처리 오류라는 표현이 원래라면 김여선 책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허유서 선생님 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로 아마 시험 문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허유서 선생님 학습장의 책도 봐야 되겠구나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자 오류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올 때마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다음 8번 문제예요. 자, 가는 지적장애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진로와 직업교과 교사학습 지도하는 일부이고 나는 현장 중심 수업 운영을 위한 특수교사 간 대화 내용 일부이다. 첫 번째, 가의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자기교수법 단계 명칭을 쓰고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교수법은 일반적으로 5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사의 모습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자, 교사는 우편물 분류 절차와 방법을 말로 지시하고 안내하기, 교사의 지시에 따라 우편물 분류 절차와 방법을 말하면서 우편물 분류하기.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기획은 1단계 그리고 2번째는 2단계라고 볼 수 있죠. 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 쓰시면 되겠죠. 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 뭔데? 인지정 모델링.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학생활동의 내용 한 가지. 자, 니은. 여기 보시면 스스로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내적 언어를 얘기하고
근데 답을 쓸 때는 단순히 내적 언어가 아니라 우편물 분류와 관련된 내용에 포함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렇게 쓰면 정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학생은 소리내지 않고 내적 언어를 사용해서 우편물을 분류한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밑줄 친 디귿 비읍 중 틀린 것 한 가지를 찾아 귀로 쓰고 그 귀로 쓰라고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틀린 거 보면 이 디귿이 틀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건 아는데 왜 이거 답을 쓰기 애매했어요. 자, 장애 학생에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직업 흥미 검사나 적성 검사가 없으므로 비형식적 검사를 활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있어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를 써줘야 돼요. 안 쓰면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조금 더 보탠다고 하면 여기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잖아. 비형식적 검사, 형식적 검사 둘 다 사용해야 됩니다. 둘 다 사용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걸 왜 굳이? 자, 그리고 리을 효과적인 현장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무훈련 계획을 교사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수립하는 게 좋다.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미음 완수하고자 하는 작업 활동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작업 환경을 분석해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정 전략을 파악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무 조정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읍 실제 작업 환경에서 수행평가 등을 통해 학생의 작업 능력을 현장 중심으로 기반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현장 친화적인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봐도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교육과정 내용인데, 이 교육과정 내용 같은 경우에도 시옷 진로와 직업교과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 있는 현장 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데 구체적 사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도교육감이 정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을 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 진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 연계 교육을 편성해서 운영한다. 이거 전부 다 바뀐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9번 문제. 이 9번 문제는 참 잘 냈는데 안타깝죠. 일단 9번 문제와 관련해서 가는 예비교사가 작성한 지적장애 특성에 대한 메모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 K의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와 예비교사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고 돼 있죠. 자, 작성 방법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가에 밑줄 친 기행 리은 중 틀린 내용 한 가지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 누가 보더라도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 이거는 프레드 윌리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는 프레드 윌리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애들이 유행했잖아. 근데 프레드 윌리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15분 연습체 문제잖아요. 근데 15분 연습체 문제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GI1 유전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프레드 윌리한테 위고비, 마운자로를 투여하면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물론 끊으면 난리 나요. 그래서 이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드 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고,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머지 내용들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여기 세 가지 유형 있잖아요. 이거 나온 문제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21번 염색체가 문제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21번 염색체가 세 가지, 그리고 전이 모자이크형, 이렇게 구체적 세 가지 유형이 나온 문제가 거의 유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나온다고 하면 얘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쟤네들 내용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나의 밑줄치 미음과 같이 말한 이유 한 가지와 기초선 자료의 기능 한 가지를 각각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자, 학생 K가 어제까지 3일 동안 물 마시는 빈도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물을 정말 자주 마시네요. 선생님이 수집한 자료를 보니 중재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미음만 보고 떠올려야 될 게 있어. 중재 시작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해대사 연구 설계를 봤다고 하면 중재 시작은 기초선이 안정될 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근거를 써줘야지. 됐죠? 근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 또 뭐가 있냐? 기초선 자료의 기능을 쓰라고 했지. 봐봐. 우리가 봤던 우리 교재 그리고 유효시험책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을 설명하면서 기초선 안정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때 다양성과 그리고 어떤 걸 얘기한다? 기초선과 관련된 기능을 얘기합니다. 기능을 쓰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 크게 본다고 하면 네, 기술적 기능 그리고 예언적 기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 자료의 기능 한 가지를 각각 서술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기술적 기능과 그리고 예언적 기능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의 의도로 본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먼저 언급하고 얘를 쓰라는 형태를 생각한다고 하면 예언적 기능을 쓰는 게 조금 더 타당합니다. 왜? 이게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얘는 중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중재를 하면 바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언적 기능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 기능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근데 의도로 보면 예언적 기능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래서 예언적 기능 쓰시면 된다. 그리고 기술적 기능 써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문제 정말 잘 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지.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네, 특이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 강화 중에서 차별 강화 유형을 DRL을 엄청 많이 물어봐요. DRL 같은 경우에도 이 반응 시간 DRL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반응 시간 DRL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느냐? 이 같은 경우에는 네, 초기 기준을 정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초기 기준. 그래서 여기 보면 15, 16, 16이잖아. 그러면 15보다 그리고 16보다는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중재를 했으면 적어도 효과가 좋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 기록은 반응 시간 DRL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거예요. 수업 시간 전에 학생 K에게 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 간격을 미리 알려줄 거예요. 학생 K가 스스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있는 시간 표지 타이머를 비읍분으로 맞춰주세요. 점심시간 전까지 적용할 거예요. 학생 K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총 190분 동안 안내된 시간 간격을 모두 지켰어요. 안 틀렸다는 거지. 모두 지켰으니 총 14번의 물을 마셨네요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숫자가 뭐가 있냐? 190분 그리고 14가 있잖아. 그러면 시간 간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14분에 190분 하면 대충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는데? 라고 물어보면 13.57 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13.57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저는 여기에 불만이 있지만 상식선에서 정수를 써줘야 돼. 정수를. 그러면 봐야 돼. 자, 만약에 이게 12분이 되었을 때, 13분이 되었을 때, 14분이 되었을 때, 그래서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12 곱하기 14, 13 곱하기 14, 그리고 14 곱하기 14 이렇게 해보면 14는 안 돼요. 안 돼요. 13을 하면 남아요. 약 10분 정도. 그래서 13번 먹으면 딱 끝나요, 그냥. 그래서 정답은 13이 돼요. 13.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답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화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입니다. 수능형 문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할 건 이걸 통해서 시간 간격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간 간격을 통해서 지금 얘기했던 12분, 13분, 14분을 해가지고 진짜 14분을 먹을 수 있냐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잖아. 만약에 이 시간 표시 타이머가 정수 말고 소수점도 포함한다고 하면 답 진짜 많아져요. 이거. 진짜 많아져요. 8개 정도 나옵니다. 8개 정도. 자, 일단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여러분들은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왜요? 중등에서 무슨 교수 학습 모형이 나오냐.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어디더라? 전남이었나? 전남 엄청 옛날에 전남 중등에서 교수학습 모형 이용해서 수업 시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차 때. 그때 다 난리 났어요. 여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가는 땡땡 특수학교 과학과 교수학습 지도하는 일부이고 나는 실험 활동 과정과 자폐성 장애 학생 B의 수업 활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수능형 문제입니다. 조금 생각을 해서 쓰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가의 밑줄친 기역을 나의 밑줄친 리을에 근거해서 바르게 쓰라고 하죠. 자, 기역. 다양한 실험 관찰을 위해 모든 학습 자료를 제공해서 탐색하게 한다. 원래 이게 맞아요. 근데 학생 특성이 뭐가 있냐면 학생 특성을 본다고 하면 차례차례 줘야 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필요할 때마다 전달해 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의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에 한 가지를 써라. 단 학습 단계 요소와 학습 자료에 근거해 쓰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다 고려해서 답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보세요. 문제 탐색 및 파악, 자료 제시 및 관찰, 추가 자료 제시 및 탐색이잖아.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추가잖아. 추가면 앞에서 뭔가를 주고 더 줬다는 의미야. 그러면 앞에서 준 거를 봐야지. 앞에 뭐 줬는데 용수철의 무게를 아는 물체. 이때 무게는 봉지, 상자. 그러면 위에서 보면 봉지, 상자 이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서 더 줘야 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무게를 모르는 애들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추의 개수와 용수추의 늘어난 길이를 비교해서 규칙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시면 돼요. 용수철의 무게를 모르는 추를 매달고 늘어난 길이를 표시하고 길이와 무게 관계를 알게 한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교수학습 모임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초특, 중특, 복수 선생님들은 좀 유리했던 문제입니다. 개념학습 모형. 자, 그리고 3번. 세 번째, 나의 밑줄친 디귿에 대해가는 전략을 쓰고. 자, 디귿이 뭔데? 종이자 눈곱에 추가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자극 이외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건 뭐라고 합니까? 자극 촉진. 자극 촉진 중에서도 플러스 알파인 가해 촉진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고. 그리고 A에 나타난 자폐성 장애 학생의 인지 특성에 대한 명칭을 써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쓸데없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자폐성 장애 학생의 인지 특성 3가지가 있죠. 마음, 이해, 그리고 중앙 응집 능력, 그리고 실행 기능. 이거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중앙 응집 능력의 결함이라고 써야 정답이 돼요. 안 그러면 틀리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보통 이 인지 특성 물어보면 인지 특성 관련된 용어를 쓰는 문제가 있고 이 용어를 서술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서술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뭐가 나온다고? 뇌병변이 나옵니다. 여기도 뇌병변. 자, 가는 땡땡 중학교에서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3명의 주요 특성이고, 나는 특수교사와 교육십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며, 다는 교육십생이 작성한 교과활동별 지원 계획안이다. 자, 나의 밑줄친 기획에다가는 저명의 전번호를 읽기 기준으로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글 점자에서는 영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국문 안에 있는 영어 단어를 쓸 때 영어 연원표와 영어 닫는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내용을 읽어보면 선생님 학생 M을 위해서 점자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ID에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교실에 엄청 많은 자료들이 있어. 그 자료에 하나하나에 뭐가 있다고? 네,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뭐가 있다고? 그냥 영어 점자만 있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원래 네, 영어 연원표, 영어 단원표 안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거 영어 연원표, 영어 단원표를 왜 쓰는데? 라고 물어보면 한글과 구분하기 위해서거든. 근데 주변에 한글이 없잖아. 그쵸?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채점을 어떻게 했다? 영어 연원표와 영어 단원표를 써야 채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했거든요. 문의해서 답변을 받은 게 뭐였냐면 안 써도 상관없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그거잖아. 왜 쓰는데 물어보면 국문과 구분하기 위해 쓰는 건데 옆에 국문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의도는 분명히 이겁니다. 영어 연원표 오면 단문서 써야 되고 그리고 대문자이기 때문에 여기 66점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ID에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수업과 원격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학교는 온오프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과 평가를 위해서 이 학습센터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땡땡 런닝을 활용해서 강의, 과제, 평가 등의 교육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성적 발표할 때 들어가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LMS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학습 관리 시스템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학습 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잊어 주십시오. 즉 원격 수업과 관련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는 전문 용어로 네, 나대다가 많이 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의 밑줄친 디귿시옷 중 틀린 거 두 가지. 자, 학생 H, 뇌병변, 인지 수준은 높으나 발화에 어려움이 있고 손떨림이 심해서 필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TTS 기반의 음성 출력 보조기기를 활용해서 발표한다고 했죠. 지금 발화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텍스트를 입력해서 텍스트를 말로 바꿔주는 거 사용하면 좋겠지. 그리고 리을 일반 컴퓨터 활용을 위해 키보드에 토글키로 설정해서 손떨림의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설정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손떨림과 관련 있는 건 어느 키다? 예, 필터키입니다. 필터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전 기출문제에 딱 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필터키의 하위 유형 중에 반송키 느린 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문제에 대입해서 쓴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대다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뭔 말이냐? 일단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답이 만약에 필터키의 하위 유형을 쓰라고 했다고 하면 분명히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냐면 필터키의 하위 유형을 쓰라고 해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필터키의 친구인 토글키가 나왔잖아.
그러면 토글키, 필터키, 고정키 셋 중에서 하나를 쓰는 게 상식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란 거지. 자, 설정. 접근성. 키보드. 여기 보면 이렇게 됐잖아.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봐.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놨는데 왜 필터키 하이 유형을 쓰는 거냐고.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용어, 반송키, 느린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네, 토글키가 아니라 필터키를 해서 손 떨림을 예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학생 K의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높이고 색 대비를 뚜렷해지면 시효율이 높은 편이고 야맹증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미음.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체육 전자 교과서를 읽게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야맹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걸 해석할 수 있냐면 추체, 간체 중에서 간체 손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추체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추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확대하는, 즉 크게 하면 손해일 수도 있어. 왜? 시야가 좁아지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여기 포인트. 그러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비읍을 보시면 플랫베드 확대경을 사용해서 원거리에 있는 점수판을 확인하게 한다고 돼 있죠. 알다시피 원거리에서 사용하는 건 확대경이 아닙니다. 만환경이에요. 그러면 얘보단 얘는 확실히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음은 맞다고 봐야 되겠지. 왜? 리을이 틀렸으니까. 그쵸? 그리고 시옷.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해서 생성형 AI로 제작한 사막 사진을 장면 해설을 들을 수 있게 함. 얘 지금 중도 실명이고 시각장애 거점 특수학교로부터 점자 보행 및 보조와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전명이잖아요. 전명이니까 뭐 틀린 내용은 없다. 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청각적 지원을 하니까 맞는 내용이죠. 틀린 내용은 뭐다? 리을과 미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에 답을 쓸 때 내가 아는 것에 꽂혀 쓰잖아. 근데 그렇게 확정지어서 답을 쓰면 안 돼요. 지금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잠정적으로 표시를 해놓고 확실히 틀린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정답에 가깝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틀린 사람이 꽤 있습니다. 방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게 생각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등 기출문제까지 봤습니다. 중등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틀리라고 낸 문제가 꽤 있습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 그 이유는 재작년 점수가 많이 높았잖아.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올해는 점수를 낮춰서 써야 돼요. 그래서 틀리라고 낸 문제가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을 좀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올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기출 분석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는 좀 쉬었다가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